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어서 조선 후기 경제, 사회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고 하거든요. 요게 요 말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수업 때는 깊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잘 얘기를 못하지만 조선 후기에 와서 이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일본이 제가 여러 번 수업 때 뭐 두문두문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게 되면서 원시 사회에 놓여 있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를 자기들이 근대화 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조선 투기의 경제 발달입니다. 그리고 신분제가 동요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점점 근대화로 나아가는 사회 변동을 증거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요거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이게 자본주의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씨앗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 때 점점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구조를 우리는 점점점 갖춰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이 경제 발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농업의 발달 그리고 맞물려서 상업의 발달 상업이 발달하면 또 수공업도 발달하고요 그리고 수공업 발달하면 광업도 또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에 오면 조선 전기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계속 여러 분야에서 다 발달을 하는 좋아지는 걸로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 규모도 좀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가지게 되면서 서민 문화가 또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단편적으로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맥락적으로 쭉 이제 흐름을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농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바탕은 아마 모내기법인 것 같습니다.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를 따로 옮겨 심는 이런 형태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시간이 길진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딱 장점 얘기를 하자면 노동력이 절반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은 잡초 제거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노동력이 한 2분의 1로 줄게 되고 그 대신에 생산량은 한 2배로 늘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빠지게 되니까 그 부분이 여러 이제 작물들이 더 자랄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생산량은 2배로 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줄다 보니까 혼자 1인당 경작지 면적은 늘어나요. 그래서 혼자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제 넓게 농사를 짓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광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광작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분홍으로 발달하기도 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어쨌든 생산량은 2배고, 그리고 1인당 경작지 면적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남는 노동량이 생기는 거니까 기존에 농사 짓던 건 매일 하루 종일 이 논농사에 이렇게 시달려야 됐는데 매진을 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노동량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 줄은 노동력을 다른 데에 노동력을 투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품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제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수확한 이후에도 여전히 원래는 씨를 뿌려놓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이제 키워서 나중에 봄 되면 뭐를 옮겨 심으면 되니까 놀고 있는 이 논에다가 이제 벼 농사가 끝나고 나면 보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모작. 이걸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지면서 농민들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먹고 살만해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쌀은 생산량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떼어 가잖아요. 그래서 수탈을 당하게 되면 더 많이 뜯어가지만
보리는 세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다 뺏기더라도 보리로 이제 먹을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밭농사에서도 이제 골뿌림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자, 이게 모내기고요. 사실 전 모내기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봤어요. 이런 건데 원래는 여기 1항에다가 심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견종법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골뿌림법이라고 하거든요. 요 골, 1항과 1항 사이에 파종하는 요게 좀 생겨나면서 노동력이 좀 줄게 되고 수확량도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에서는 모내기법, 골뿌림법 이런 게 등장을 하면서 생산량이 훨씬 좋아졌다. 노동량은 줄고 수확량은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품 작물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상품 말 그대로 내다 팔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먹기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다 팔기 위한 여러 가지 기호식품, 뭐 채소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부유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분홍층이 성장을 했고요. 물론 농민들 전체가 분홍이 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일부 분홍층이 성장을 했고 나머지는 몰락하는 경우도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노동력을 내다 파는 임노동자. 마침 이때 광산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광산의 노동자로 많이 가기도 했답니다. 자, 그 다음 수공업과 광업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하게 됩니다. 상업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수공업과 광업은 원래는 조선 전기 때는 역의 형태로, 그러니까 관에서 정부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는 형태였어요. 그걸 이제 관영 수공업, 관영 광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민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오게 되면 그게 개인에게 맡겨져요. 개인 사업자에게.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을 하듯이 이루어지면서 관에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질이 그렇게 좋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질도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딱 필요한 만큼만 생산한 것보다 조금 더 생산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생산도 많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좀 더 잘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리를 하자면 조선 전기 때는 관영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는 민영으로 좀 옮겨가게 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생산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바탕에는 사실 상업의 발달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기본적인 상업 자체가 발달을 해야만 여러 가지 뭐 물품을 만든다든지 그 이제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광산이 개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의 발달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점은 대동법에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과 그리고 우리 그 정조 때 신해통공이라고 해서 금난정권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전을 금하는 이 권리를 폐지시켜주면서 자유로운 상업이 훨씬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점. 자, 이런 점들 때문에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도고라고 하는 건 독점 도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허생전 우리 읽어보면 우리 수행평가입니다. 읽어보세요. 얼마 남았어요. 허생전이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조선에 있는 뭐 말총을 전부 다 사들인다든지 뭐 제사가 이제 있을 거니까 뭐 이거 제사에 들어갈 과일이나 이런 것들 다 싹쓸이 해버린 그런 걸 도구라고 해요. 예, 독점 도매상. 그리고 사상 기본적인 이제 대상들이라고 보면 돼요. 큰 상인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지방의 장시, 올장들이 막 생겨납니다. 유명한 거. 그리고 그 장시들이 날짜가 다 다르죠. 올장이. 그래서 그 올장 다른 날짜 다른 걸 요거 이용을 해가지고 요걸 전국적으로 유통해주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보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부상 때문에 늘 제 이름 가지고 맨날 보부상 이렇게 하는데 보는 우리가 물건을 싼다 할 때, 보자기 할 때 그 보예요. 그리고 부는 등찔 부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지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보자기로 싸들고 머리에 이는 사람, 그리고 등에 이렇게 지고 이제 지게로 이제 물건 운반하고 다니는 그런 상인들, 발로 뛰는 진짜 지금의 이제 차로 다니는 쿠팡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진짜 발로 뛰는 쿠팡맨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덕분에 상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상평 통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유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자, 사실은 조선 전기 때는 상평 통보 있었거든요. 있었지만 제대로 막 사용이 잘 안 돼요. 그건 그만큼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얼마든지 쌀로 현물로 거래가 가능했다는 거고요. 근데 조선 후기 때 오면은 상업의 규모나 뭐 상업의 이런 유통의 편리함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화폐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게 상평 통보고요. 자, 요게 이제 사상들입니다. 대표적인 사상들 보면 밑에서부터 볼게요. 동네 내상부터 해서 저기 한성 같은 경우는 수도에는 수도를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업자들 경강상인이 있었고요. 개성은 송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이렇게 대표적인 상인들이 있었다 정도. 자, 그 다음 생활문화의 변화 한번 볼게요. 사회상의 변화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조선 전기 때는 모계, 부계가 다 이제 중시됐고 고려 때처럼 그렇게 여성의 뭐 인권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선 후기 때 오게 되면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양난 이후에 사회가 되게 변동이 심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더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자, 요걸 우리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성리학의 교조화라고 얘기했거든요. 일종의 종교화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되게 이제 봉건적인 그런 질서를 더 강화하려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문과 충효의식을 더 강조하게 되고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로 좀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적장자 우대를 상속하고요. 원래는 자식 뭐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분 상속이었어요. 똑같이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적장자 장남에게 몰아주게 합니다. 그리고 딸밖에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 그렇게라도 아들을 만들어야만 해요. 제사 지내줄 건 결국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생깁니다. 다음 족보 편찬. 우리가 족보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조선 후기 중기 이후로 이제 족보 편찬이 좀 유행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가 무슨 성씨가 어떻고 어디 뭐 무슨 성씨고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혼인풍속 원래 일부 일처제가 기본입니다. 근데 첩제라고 해서 첩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뭐 일부 일처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첩의 자식인 서얼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았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도 못 받고요. 재산, 문과 응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받았다.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사실은 서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양반의 자식이니까 이제 양반집에서 같이 자라고 그리고 같이 교육을 받고 하는데 권리는 똑같이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 교육을 똑같이 받더라도 만약에 그냥 진짜 그냥 양반 서울이 아니고 양반의 아주 딱 정통 피를 물려받은 그런 애라고 그런 이복 형제가 있다고 했을 때 걔가 능력이 출중하면 사실 별 불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와, 뭐 피가 뭐 다르기도 하지만 얘가 월등히 능력도 뛰어나구나 이러면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못해요. 자기가 양반 신분인 거, 양반 뼈대 있는 가문이다. 요거 하나 가문만 믿고 설치고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내가 훨씬 있어. 근데 난 문과에 응시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억울할 수 있겠죠.
자, 여성의 지위도 조선 초기부터 사실 여성은 제가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못하게 하긴 했는데 양난 이후에는 훨씬 더 강화가 됐고 아예 이제 연료 표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저를 지키고 막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재혼하지 않고 잘 지내면 연료로 표창하면서 여성의 뭐 재가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엄청나게 막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으로도 좀 변화가 컸는데 일단 신분제 자체가 굉장히 동요하게 되죠. 그걸 좀 보면 양반 중심의 질서가 좀 붕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도 정치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물론 이제 분간간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몰락 양반이 되기도 했겠지만 세도 정치가 심해지면서 훨씬 더 잔반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수의 가문들이 그냥 몇몇 아니면 하나의 가문이 막 독점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다 몰락해버리겠죠. 그래서 잔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다음 상민들 같은 경우도 신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민들 중에서 재산을 많이 얻게 되면 결국은 내가 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부자 상민이 아니고 양반이 되고 싶은 거죠. 나도 똑같은. 그래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나라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뭐 군공을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재산 가지고 충분히 벼슬을 신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납속책이라고 해요. 납속책. 돈 주고 이제 신분을 바꾸는 이런 정책인데 그거의 증명서라고 볼 수 있는 게 공명첩입니다. 공명 말 그대로 이제 빌공자의 이름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납속책으로 내가 정부에 가가지고 이제 샀어요. 신분을 샀으면 그 증명서를 줘야 되잖아요. 그걸 받는 게 이제 공명첩이고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샀으면 최보구라고 써놓으면 난 이제 상민에서 드디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가 오게 되면 양반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요. 우리 수업 때도 봤습니다.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지만 양반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요. 상민의 수는 계속 줄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겠죠? 국가 재정에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막 해결하려고 공노비를 해방시키기도 하고 노비종목법을 시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특권층이라고 하는 건 상위 한 10% 정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특권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숙종 때까지만 해도 딱 9.2% 정도 양반이 그리고 거의 인구의 대부분은 상민. 그래서 50% 이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고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존재고 그리고 노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양반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팍팍팍팍 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조 이후로 이제 세도 정치 시기의 마지막이죠. 철종 때가 되게 되면 양반이 70%예요. 그리고 상민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28% 정도로 확 줄어버리니까 그만큼 국가 재정엔 어마어마한 손실이 오게 된 거고 사실 요거를 좀 해결하려고 노비들을 막 풀어주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비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신분 제도를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선의 법제적으로 신분은 양천제라고 했죠. 신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조선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는 이제 신분은 양반, 그러니까 양인 안에 양반, 중인, 이렇게 평민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세 신분이 들어가 있는 게 양인이고 나머지 이제 천민들, 천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게 법체적으로는 신분이 두 개 양천제고 실제적으로는 양반, 중인, 그리고 평민,
그다음 이제 천민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신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요 양반도 아닌 것이 일반 이제 백성도 아닌 것. 그래서 딱 중간에 이제 하급 지배 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인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들 중에서도 굉장히 억울한 존재들이 바로 서얼이라고 하는 애들인 거죠. 자, 서얼은 되게 애매해요. 얘들은 양반의 자식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평민으로 두기에도 참 뭐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들이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해서 집단 상속을 통해서 신분 상승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뭐 일부 정조 때 뭐 박제가라든지 이렇게 규장과 검성안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만 거의 관직 진출은 좀 어렵고 대부분 기술관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죠. 자, 특히 또 기술직 중인들도 신분 상승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상소 올리고 이런 청원하고 이런 운동을 좀 전개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노비의 숫자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가는 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노비들이 조선에서 사실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노비로 내가 지금 당장 노비인 건 뭐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내 자식에게만은 이 천한 신분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부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비도 군공, 전공,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거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납속책이라고 아까 이제 평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비들도 재산 있으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납속책을 통해서 공명첩 자기 이름 적어 넣으면 돼요. 근데 개똥이야. 그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름 지어서 이렇게 넣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분 상승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요거는 합법적인 방법이고 사실 합법적인 방법보다는 불법적인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방법이 훨씬 많았다고 봐야겠죠. 조선 후기 때 이제 우리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을 정도로 추노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노꾼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도망간 노비가 많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족보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비합법적인 거죠. 족보를 사들인 거예요. 양반 족보를 돈 주고 서로 이제 당근 거래하는 거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합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고 그래서 노비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가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조선에서 조선 순조 1년에 이제 정조 다음이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때 1년에 바로 첫 정책이 그 관노비 해방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관에 있는 노비들을 해방시켜서 다 풀어주는데 그거는 노비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나는 이 노비들을 정말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 줄 거야. 다 자유인권을 위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그만큼 국가 재정이 너무나도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노비의 숫자를 줄여서 상민의 숫자를 늘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노비 종모법입니다. 우리 원래 조선 전기 때는 일천즉천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노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한쪽에 부모 중 한쪽이라도 천한 신분이 섞여 있으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되는 이런 구조니까 노비 숫자가 그만큼 많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노비 숫자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든 좀 줄이려면 이제는 엄마만 따르게 하는 경우 생겨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노비가 되는 숫자를 좀 줄이고 상민의 수를 좀 늘리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을 좀 늘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뭐 요거는 향촌 사회에서 뭐 부동층이 성장을 해서 막
살쳤다 정도 받으면 되겠고, 그다음 문물 교류 부분 좀 보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청의 도읍이 당시 영경이었어요. 그래서 영경에 가는 연행, 갈행, 가는 이제 사절단이라고 하는 게 연행사입니다. 그래서 청에 이제 사절단으로 가면서 이미 청에 들어온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파견된 사신은 통신사가 있었고요. 조선 우리 그때 외란 이후로 에도 막부 요청해서 통신사 보낸 이후로 계속해서 통신사가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중국을 통해서 서양 과학 기술이 수용을 되기도 했는데, 여러 과학 서적이나 고녀 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화포, 천리경, 망원경이죠. 그리고 자명종, 스스로 울리는 종이죠. 이런 것들, 알람종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서양의 이런 과학 기술이 수용되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관 그리고 우주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네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종교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새로운 종교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중국을 통해서 사신을 통해서 처음에 서양의 학문으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전달이 됩니다. 서양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찌라는 사람이 쓴 책이 천주실의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처음엔 학문으로 받아들였는데 읽어보니까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천주교가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막 전파가 됩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교리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서는 만민평등을 내세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층민들에게 차별받던 핍박받던 하층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종교입니다. 동학이라고 해서, 사실 이 명칭부터 보면 서학에 반대되는 우리 민족의 종교다라는 뜻입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최재우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돌을 깨우쳐가지고 경주 지방의 이제 잔반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동학이라고 한 걸 만들게 되는데, 내세운 교리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사람이 하늘이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다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걸 내세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민평등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동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랑 동학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다른 느낌일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만민평등을 내세운다는 교리 자체는 같다, 공통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학이 여러 가지 하층민들을 위한 얘기를 많이 해요. 신문제를 타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시험 부분에 지금 우리가 안 들어가지만 시험 치고 나서 동학 농민운동이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얘기할 때 동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에 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반봉건적인 성격을 그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학까지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실학은 다음에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